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김인만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시죠? 요즘 바쁩니다. 오늘 이렇게 패션이 멋있으세요? 오늘 여기 나온다고 해서 신경 좀 썼습니다. 특별히. 그러세요? 무슨 압구정에서 많이 볼만한 그런 패션 리더들. 그리고 하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청바지까지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오늘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제가 우리 김인만 소장님 하면 자신 있게 우리나라 이 부동산 정책의 대가, 정책의 흐름을 보시겠다. 네. 그러면 김인만 소장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단언컨대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물이 나이스하세요. 과찬의 냉소적이거나 말씀입니다. 소극적이 이게 아니라 굉장히 나이스하시고 뭐 웬만하면 내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는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이세요. 맞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요즘 가장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머릿속에요? 네. 일단 머릿속 한 구석에는 네. 파월이 들어가 있고요. 이놈의 파월. 이놈의 네. 파월님께서 이게 네. 어떻게 어떤 말을 할까 네.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좋네요. 또 한 구석에는 금리가 들어가 있고, 파월과 부동산, 머릿속에는 항상 부동산 경제가 지금 가득 차 그렇군요. 있어서 파월하고 다른 게- 금리가 한 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복잡하게 돌아가서 요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거 지켜보시느라고. 네. 그렇죠. 부동산 정책도 보시지만 그렇죠. 이 부동산 시장이 놓여 있는 환경을 맞습니다. 계속 예의주시하느라고. 그냥 부동산만 신경 쓰면 좋겠는데 네. 사실 부동산이 부동산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네. 뭐 경제 모든 걸 아우르기 때문에 요즘은 언제부터 제가 물가를 봤다고 이제 맞아요. 물가까지도 신경 써야 되고요. 네.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전 진짜요. 왜 이놈의 물가를 왜 이렇게 지켜봐야 되나? 그렇죠. 또 물가도 우리나라 물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미국 물가를 봐야 그렇죠. 되나? 물가에 이제 유가까지. 또 미국 물가도 아니고 미국 근원 물가를 봐야 되고. 맞습니다. 야, 이런 국면에 놓여져 그럼요. 있습니다. 네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 부동산 시장의 해안을 좀 찾고자 김인만 소장님을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인싸의 공통 스타트 질문이 있어요. 아, 자기소개 네. 삼행시로 요청을 드립니다. 삼행시요? 아마 방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순발력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이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네. 좋은 걸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넣어주시죠. 김인만 김인만은 인간미가 넘치는 만능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정말 자화자찬.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자화자찬. 진짜 저 최고입니다. 정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인간적인 만년설 막 이런 단어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만원 네.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부동산보다 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책을 집필하신 저자로서 이 자리를 좀 초대를 드렸고요. 네네.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게 된 그 계기를 여쭙고자 하는데 네. 어쨌든 정책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라는 이 책의 주제고 그 앞에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파헤치면 오르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일 것 같은데 저도 좀 봤습니다. 네네. 자, 어떻게 기획하게 된 배경? 의도? 기획 배경은요. 사실 이 책이 시리즈입니다. 네. 이게 정권 나올 때마다 맞아요. 이제 문재인 부동산 정부 책이 나오는데 때도 있었죠. 이제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가치 투자라는 책이 나왔고요. 네. 이번에 이제 또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또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제목은 조금 자극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해져 있진 않고요.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시대 흐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고 하지만 시장 가치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오를 때 먼저 오르는 아파트,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는 아파트는 있겠죠. 그게 정해져 궁금한 있다는 겁니다. 거죠. 그렇죠. 저희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내려갈 때는 뭐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강남도 떨어지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뭔가 또 그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아파트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정보를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집필을 하신 것 같고 오늘 책인싸를 통해서도 책의 상당 비중의 이야기를 또
그 밖에 최근 돌아가는 네. 부동산 시장, 이 제도 변화 이런 것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토크에 앞서 네. 우리 책인사만의 또 시그니처 시간이 있습니다. 3분 미니 강연입니다. 3분. 예. 네. 미니 강연의 주제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주제는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자, 네. 강연을 요청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강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긴 한데요. 오르는 아파트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해져 있다는 게 항상 오르는 아파트, 항상 오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기에 강하고 상승장에서 먼저 올라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평가할 때는 저는 4가지 가치로 평가를 하는데요. 현재 가치, 현재 입지라든지 역세권, 교육, 브랜드, 세대수, 현재 눈에 보이는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하고요. 시장 가치는 부동산 시장 흐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 시장 가치. 세 번째는 미래 가치, 개발 호재가 있느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 변수, 작용이 있느냐가 미래 가치. 네 번째는 내재 가치, 뭐 대지 지분이라든지 뭐 용도 지역이라든지 땅의 가치가 얼마나 돼서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느냐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장 가치겠죠. 금리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이 드디어 꺾였습니다. 꺾였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1년에 갈지 3년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정책이라든지 금리 상황을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3개월, 6개월 안에 짧은 호흡으로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죠. 7년, 8년 달렸으면 뭐 1년에서 3년 정도 저는 쉬는 게 정상적인 메커니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조급증을 가지고 초조함을 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지치기도 하고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거,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 가치,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또 내재 가치도 중요하겠죠.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이라든지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맞물려 있습니다. 또 GTX B 노선이 또 조기 착공된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2024년에 착공된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개발 호재가 또 되는 거죠.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통 호재들, GTX 또 신설 노선들도 언제 발표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들, 미래 가치 눈여겨봐야 되고요. 시장 가치를 눈여겨서 우리가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막 오를 때 또 막 급하게 내릴 때는 마음이 초조하고 급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럴 때 긴 호흡을 가지고 차분하게 공부를 하면서 내 인생에 내 집 마련 준비를 한다면 저는 이때가 굉장히 유익한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어떤 기대를 해도 그 기대 이상을 충족시켜 주시네요. 정말 이렇게 잘하깁니까? 왜 이렇게 잘하세요, 강연을? 3분 넘진 않았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한 30분 동안의 메시지를 이 짧은 시간에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진짜 메시지 좋았고요. 네. 자, 먼저 좀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총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2020년부터 뭐 22년까지 지금 왜 이런 국면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은데 먼저 최근 2020년 대세상승장 왔고 지금 조정되고 있는데 이런 국면의 변화,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볼 때에는 지금 흐름만 딱 본다면 우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OX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려? 맞아. 그것만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올라? 지금 내려? 그러면 작년 2020년 상황은 오르는 장이었다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너 1년, 2년 전에 오른다라고 했잖아. 지금 왜 떨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 그 무슨 영화였죠? 옛날에 뭐 봄날은 간단가 뭐 영화가 있는데 사랑은 어떻게 변하는 거야? 뭐 유지태신가요? 배우가 그렇게 외쳤는데 사랑도 변하지만 경제도 변하고요. 부동산 시장 흐름도 변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이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 연결. 사랑도 왜 변해라고 하지만 그 변하는 과정,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보지 않으면 갑자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라고 하지만 네. 그 메커니즘, 흐름을 읽어본다면 지금은 당연히 조정될 때가 왔다. 그러면 2020년으로 2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때 굉장히 뜨거웠죠. 그렇죠. 인천, 네.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역도 거의 네. 2배 정도? 네. 안 오른 지역들은 뭐 외곽 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한 2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제 네. 기억으로는 제 친한 후배가 이제 부모님이 인천에 아파트를 하나 2018년인가요? 네. 하나 샀는데 1억 5천인가 2억에 하나 샀는데 그게 단기간에 네. 2배 이상 올라서 뭐 4억인가 5억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 오버슈팅이 됐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올랐는데 네. 자, 생각을 해보면 또 거슬러 올라가면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장이 네. 시작이 됐죠. 맞아요. 본격적인 상승장. 그때는 어디가 올랐냐면 네.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라 강남, 마용성, 핵심 지역 위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프를 보면 2017년도 이렇게 오르다가 네. 18년도, 19년도 약간 조정되다가 다시 2019년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네. 외곽 지역들은 안 오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총량을 보면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돌고 돌아서 이제 결국에는 발 빠른 주자들은 먼저 뛰어가고 빨리 뛰어가지만 안 움직이던 주자들도 마지막에 움직여서 결국에는 비슷하게 따라가더라, 시장 가치가. 5년 동안 보통 한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2배 정도 올랐는데 안 오르던 아파트들은, 지역들은 2019년, 2020년, 2021년에 급격하게 올라서 2배를 채웠고요. 네. 그전부터 올랐던 아파트들은 이렇게 올라서 2배를 채웠고, 거기에 개발 호재가 들어간 지역들은 뭐 2.5배가 오른 아파트들, 3배가 오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2.5배, 3배가 올랐는 아파트들은 조정이 빨리 들어가는 거죠. 네. 오버슈팅이 됐다는 거죠. 특히 뭐 의왕이라든지 송도의 GTX 호재 때문에 네. 그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GTX가 문제가 아니고 네. 왜 그렇게 올랐냐?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는 또 그렇게 나오죠. 예. 거품 꺼진다. 아.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분양가가 한 5억 얼마 했었거든요. 의왕의 뭐 아파트 기준에서 분양가가 5억 했는데 오르고 올라서 18억까지 올라갑니다. GTX 흐름을 타고. 그러면 3배 넘게 올랐죠. 그렇죠. 올라도, 아니 강남도 3배가 네. 5년 동안 안 올랐는데 3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자, 18억이 가면은요, 의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18억이면 의왕이 좋을까요? 강동구가 좋을까요? 강동구 새 아파트가 좋을까요? 네. 의왕 분들 듣고 계실까봐. 아니, 네.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의왕 분들이라도 그렇죠. 네. 의왕의 새 아파트를 살까요? 네. 강동구의 강동구를 강남 4구의 새 사- 아파트를 네, 살까요? 강남 4구. 그거는 어느 지역의 비교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오버슈팅이 됐다는 오버슈팅, 얘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한 11억, 12억까지 2배에서 2.2배 정도가 정상 가격이다. 그래서 지금 조정된 게 네. 폭락이다, 의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정상으로 가는 과정, 너무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 아, 의왕 큰일 났어, 송도 네. 큰일 났어, 이렇게 네. 볼 문제가 아니라, 아, 조정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이 꺾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야, 금리가 오르니까 예. 미국이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올리고 한국은행 금리 오르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못 버티고 이제 끝장이 나는구나. 네. 집값이 폭락하는구나. 네네. 물론 맞는 말이죠. 네네. 표면적으로 맞는 말인데 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럼 과거에는 금리가 지금이 그렇게 높았나? 노무현 정부 때 저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때도 이제 투자하고 했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한 7% 정도 제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정책금리, 입주 이제 집단 담보 대출 잘 받아서 5% 몇 프로 이렇게 5점 몇 프로 받아서 참 잘 받았다고 제가 박수 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금은 은행 가면 4% 후반대에서 네. 이제 5% 정도 정책금리 받고요. 또 높은 분들은 6%, 7% 나오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높았는데 왜 집값은 그때는 올랐고 네. 지금은 왜 꺾였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장 흐름을 이렇게 길게 이어져 본다면 우리가 2012년도가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바닥이었거든요. 서울 기준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규제들 다 풀어주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강력한 규제들, 양도세 특례도 나왔고요. 네. 막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13년, 14년도에 이제 거래량이 회복되고 2015년, 16년도부터 이제 터지죠. 네. 그러면 한 7년 정도 올랐거든요. 서울 기준에서. 7년 정도 올랐는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10년이 이렇게 오른 적은 없었어요. 네. 우리는 오르는 것만 생각해요. 지금 과정만 보니까. 근데
2013년, 14년도에는 사람들이 또 안 샀어요. 떨어지는 공포감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샀는데 2015년, 16년 넘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 올라가는구나. 부동산은 올라가. 최근에 샀던 분들은 하락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떨어졌지? 물론 이제 우리 세대들 정도 했던 사람들이야 아 그때 어려운 적이 있었어. IMF도 어려웠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어려웠고 2012년도도 어려웠는데 최근에 많이 투자하던 2030들은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따지고 본다 쫙 펼쳐져서 본다면 저는 지극히 정상이다. 지금 상황을 이상한 상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올랐는데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쉬어가야지 마라톤 42.195를 뛰었는데 또 뛰어라고? 그럼 숨 넘어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쉬어가야 될 타이밍인데 누가 쉬게 해줬느냐? 저는 그게 금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금리가 트리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금은 금리가 되는 거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대출 규제가 트리거가 됐죠. DTI 대출 규제하면서 좀 꺾였고요. 이번에는 금리가 공교롭게는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상황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큰일 났다라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소장님의 이 진단, 판단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이 시장을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오르고 오버슈팅되고 또 꺾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구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금리가 트리거가 됐을 뿐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뭐 대세 하락장 뭐 이렇게 전개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최근 상황을 정리해 주셨듯이 그러면 앞으로 향후 뭐 1년, 2년,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세 하락에 진입했다, 다시 상승을 한다. 뭐 언젠가는 상승을 하겠지만 단기간에 1년, 2년을 바라본다면 저는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 아닐까. 그래서 그걸 대세 하락으로 본다면 대세 하락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저는 오른 만큼, 물론 오른 만큼 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만 완전히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방어도 해야 되고. 우리 월급이 오르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 집값이 2012년도 가격으로 떨어져야 돼. 극단적으로. 이제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돌아간다면 우리가 올랐는 월급들도 다 반납할 거냐. 2012년도 수준으로 10년 동안 올랐는 월급 올랐을 거잖아요. 연봉 한 5천 되는 분들이 한 7천까지 올랐는데 2천만 원 반납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월급이 올라도요. 연봉이 올라도 물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게 오른 걸까? 실제로 소득은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질 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죠. 실제로. 삶은 더 팍팍하잖아요. 월급 오르는 게 물론 일부 IT 계열이나 많이 오른 데 빼고는 사실은 마이너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올라도 사실은 최근에는 좀 많이 오르긴 했다. 그래서 이제 조정장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는 과거 사례를 보면 한 3년 정도 갔거든요. 서울이 3년,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이 한 5년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지금 또 3년, 5년을 가느냐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변수들이 아니 우리 거래량도 그렇고요. 집값 하락폭이 지금 1년? 1년이죠. 1년이고요. 길게 보면 1년이고요. 짧게 보면 5월, 6월부터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면 한 4개월이고요. 길게 보면 1년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을까? 정말요.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뭐 몇백 개? 맞아요.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200개, 300개, 600개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12월 달이었나요? 그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300개 정도 됐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보다도 지금이 거래가 더 안 되는 이상한 상황. 통계 작성 이래 최저죠. 그러니까 이게 반응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물론 뭐 SNS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의 발달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제 정보가 독점됐던 시절에는 이게 반응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독점했던 사람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도 보고 뭐 바로바로 정책이 나와도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서 저는 옛날처럼 3년, 5년이 갈지 그보다는 좀 짧아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총량은 비슷할 것이다. 조정된다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는 조정될 수도 있겠다. 과거가 3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2년만 바라본다면 좀 힘들 수는 있겠다. 네. 하지만 계속 떨어지느냐? 오를 때도 우리 계단식으로. 네. 그렇죠? 오를 때도 이렇게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좀 올랐어요. 2015년도, 16년도 오르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11.3 대책이 한번 나왔어요. 그때 뭐 청약 뭐 과열지구 지정하고 뭐 이런 게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 그때 그 당시 당선되고 탄핵되고 뭐 하면서 2017년 5월까지는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폭발적으로 올랐고 그러다가 또 규제 나오면 주춤하다가 오르다가 2019년도는 6개월 정도 또 떨어졌고요. 떨어졌다가 또 오르고 그러니까 오를 때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내릴 때도 우리 그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 내릴 때도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좀 떨어지면 매수 대기자들 들어옵니다. 사실 정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집 살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왜 거래 절벽이냐면 금리 불확실성. 야,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야?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무서운 게 터널 끝에 빛이 보이면 사실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그냥 저까지 가면 돼. 뭐가 문제야? 어두운 건 문제가 아니야. 빛이 안 보이면 야, 이 터널 언제까지 가야 돼? 물론 뭐 차 타면 빨리 가지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밤길에 너 어디까지 가야 돼? 빛이 하나 보이면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저는 지금 빛이 안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파월이 또 뭐 얘기만 하면 야, 더 올라. 물가 2% 잡을 때까지 나 계속 올려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2022년은 끝났고 2023년에도 계속 올리는 거야. 와, 그러면 대출 얼마 내야 돼? 나 자금 계획도 못 세우겠는데 일단 지켜보자.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 자금 계획을 못 세우고 대출 이자가 더 오를 것 같은 걸 기다리는데 과거를 보면 미국이 한 5% 정도까지는 갔었어요.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렇죠? 그 정도 갔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미국이 올해 말에 뭐 4% 가냐, 4점 몇 프로 가느냐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과연 5%를 뚫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올해 4% 갔다면 저는 내년에 뭐 그까짓 거 올라가 봐야 1%포인트 더 올라가지 않을까, 5%. 그럼 미국이 우리도 올라가긴 하는데 뭐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 차이를 둔다면 4%까지.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좀 멈출 것이다. 그리고 멈추게 되면 이제 인하 이야기가 나오죠. 당장 인하 안 하더라도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야, 이 정도 계산하고 이 정도면 가격도 좀 조정이 됐으니까 들어가도 되겠다. 수요자들이 들어오면 또 반등을 합니다. 반등하다가 또 약간 조정이 되다가 반등하다가 조정하다가 이런 과정들이 한 2, 3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물가나 금리와 같은 다른 변수들과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수요를 자극하거나 혹은 매도를 자극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균형점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다가 과도 평가됐다? 그러면 또 조정되고 또 그리고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하면 또 많은 투자자들이 수요세를 또 자극해서 맞습니다. 다시 균형점을 찾아서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에 대한 판단을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가장 좀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주택가격 전망 CSI거든요. 이게 한국은행 통계에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거래 절벽이 야기된 그 배경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그러니까 주택 매수 심리 자체가 크게 얼어붙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또 많이 조정되고 나면 다시 이제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매수세가 붙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역시 이 매수세가 강해지는 그 구간을 역시 결정짓는 트리거는 금리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22년, 23년 중반까지는 상승세입니다. 근데 고점에 한동안 맴돌다가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고 경기 부양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또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조정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정되는 것을 관찰하셨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장을 진단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큰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정책 전문가 아니십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해안을 많이 주고 계시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기조, 남은 약 4년 동안의 흐름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큰 그림만.
네, 작은 그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의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자,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바라볼 때에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게 네. 어느 정부를 보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네. 말씀을 하십니다. 보수가 집권하면 규제를 풀어주고 네. 진보가 집권하면 규제를 묶는다. 저는 틀리다고 보죠. 왜 틀리냐면 네. 공교롭게도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지 그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규제 가장 빨리 많이 푼 대통령이 DJ 김대중 전 대통령. IMF 경제 위기 와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가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상황이 한 2년 반 만에 모든 규제, 있는 규제들 뭐 더 풀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규제를 제일 잘한 대통령, 뭐 잘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대통령이라면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1기 신도시 200만 원 건설이 나오고 규제도 그때 굉장히 무거웠어요. 지금 1세대 1주택자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2년 거주,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해주는데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3년 거주, 5년 보유였거든요. 지금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규제를 해서 집값이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토지 공개념 누가 있을까요?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 풀어준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시장 흐름에 따라서 봐야 된다. 시장 흐름이 상한선, 하한선이 있으면 시장 상황이 오버슈팅이 되면 제가 대통령이라도 규제를 해야죠. 2017년에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문재인 대통령만큼 아니면 그 이상 저는 규제를 했을 겁니다. 제가 대통령. 집값이 오르는데 괜찮아 시장에 맡길래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장 전문가로서는 시장에 맡기라고 하지만 그 입장이 된다면 아니 두 손 놓고 있으면 그게 무슨 정부고 대통령이겠습니까? 규제를 해야 되죠. 물론 너무 자주 많이 했던 거는 이제 부작용이 생겼지만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또 규제를 풀어줍니다. 네. 왜? 내려가게 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시키거든요. 네. 세수도 감소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들 아우성을 치죠. 지금도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역전세 하나 생기죠. 깡통전세. 세입자도 집주인 또 본의 아니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줍니까? 내가 예금도 없는데 못 돌려주게 되니까 갑자기 깡통전세가 발생을 하고요. 소비도 줄고요. 그렇지. 우리나라 자산의 국민들의 자산이 한 7, 8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 내 자산이 전 재산이 떨어지는데 소비를 늘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집값이 올라가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좀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도 한번 바꾸고 왜? 나 미래의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네. 떨어질 때는 반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도 위축이 되고요. 네. 지금 또 이사도 안 하고 이제 나중에 건설 물량도 줄어들고 하면 이사할 때 우리가 가전제품 또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올스톱이죠.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요. 내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렇게 말하죠. 왜 풀어줬냐? 네. 그때 풀어줘서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도 규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까? 부동산 시장에 달렸다. 그래서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는 집값이 뭐 55% 떨어져야 된다. PIR이 18인데 과거에는 더 낮았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진짜로 55%가 떨어졌을 때 상황을 감내할 수 있을까? 저는 감내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엄청난 위기가 오겠죠. 경제 위기가 오고요. 국가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물론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럼 집값 더 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수많은 이해관계, 무주택자들도 있고 무주택자들이 더 많죠.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논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지금 또 올랐기 때문에 안정된다라는 이 상태가 좋아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면 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정이 돼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요. 떨어지게 된다면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지금도 사실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치에 만족을 못해서 그렇지 지방의 규제 지역 풀렸잖아요. 그것도 저는 신호라고 보거든요. 이미 7월 달에 한번 풀었고요. 최근에 또 풀어가지고 이제 지방은 세종시만 빼고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 해제가 됩니다. 이제 내년 되면 세종시하고 수도권의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도 풀리고요. 조정 대상 지역들도 지역별로 이렇게 중심지로 풀려 나갈 겁니다. 그러면 서울이 언제 풀리느냐? 서울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2023년 내년 말이나 2024년 정도 돼야 풀릴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정부가 바라는 저는 정책 목표는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니고 그냥 인플레이션 정도. 제발 우리 부동산 신경 쓰기 싫어. 그냥 좀 조용히 좀 있어줘라는 게 저는 바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처럼.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규제 정책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풀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말씀 정말 제대로 잘 들었고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쨌든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정책 규제가 어떻게 완화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